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윤종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4주째, 그러니까 6개월째 매주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는 전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죠,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근데 거래는 크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호가만 계속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아파트가 많지를 않죠. 집값이 또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놨던, 집을 팔겠다고 내놨던 분들도 대부분 물건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 그다음에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 모두 최근의 상황을 편안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데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자신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얘기 직설해서 해볼 텐데요.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좀 살펴보고 최근 시장 상황도 살펴보긴 할 겁니다. 좀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이, 또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게 해야지 안정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솔루션을 찾는 데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부동산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한양대 김재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예. 왼쪽으로 오늘 식사를 처음 모시네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리포트를 하나 먼저 보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 관련된 리포트인데 청약 시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얘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가 0.25% 올랐고 양천구는 대학 입시 정시 확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0.54%나 올랐습니다. 추가 규제 우려,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 뉴타운 3구역에 짓는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187가구 모집에 2만 1,4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에는 단 9가구 모집에 6,400여 명이 몰리면서 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예, 지금부터 좀 시장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시장 상황은 요즘에는 사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주간 단위로 계속해서 좀 변화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는 쪽이긴 합니다만 시장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앞에서 좀 저희 리포트에서 청약시장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청약시장이 소위 말하는 광풍 이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그런 게 지금 서울 수도권만은 아니라면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네. 청약 가점제가 실시된 이후에 그 청약 가점제에 대한 그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30대들이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예.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은 적게는 수십 대 1, 많게는 수백 대 1의 정도로 아주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당첨 그 점수에 해당되는 4인 가구의 그 무주택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걸 전부 채워야 예. 겨우 그 당첨에 해당될 수 있는 60, 70점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도 이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전에는 서울의 좋은 동네만 찾다가 이제 점점점 거기는 가점이 높아지고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주변까지 그게 확실히 당첨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 이거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굉장히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근데 지방도 청약 시장이 저렇게 열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청약이라는 분양을 받는 거가 가장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선호한다라는 건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가장 이제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30대, 40대 어떤 중청년층의 어떤 주택 선호도가 새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새 집 선호 현상에 의해서 또 청약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 갖고 이제 좀 더 이제 청약이 광풍이 불 정도라는 어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요즘 새 아파트 가끔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혹하게 잘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19년 올해 기준으로요. 서울의 구별 아파트 당첨자 평균 가점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송파구가 68.5점이고요. 평균입니다, 이게. 네네. 강남구 65.4점, 동작구 65.2점, 성북구 64.7점, 서초구 60.3점, 뭐 그대로 쭉 있습니다. 네. 도봉구 같은 경우는 뭐 27점대이긴 한데 어쨌든 청약 점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주택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청약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재용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렴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첨되면 시세 차익 자체가 뭐 작게는 3, 4억, 뭐 5, 6억이 넘는 정도로 굉장히 네. 큰 차익을 이제 보장해주는 손쉬운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주택을 이제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느긋하게 예. 있었던 분들조차도 예.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가운데 굳이 지금 청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조차도 모든 청약 시장에 이제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점수가 좋았던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막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당첨 가능 점수 자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지,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 평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70대 중반까지 가는 점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만점까지 간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죠. 84점이 만점이다 예. 보니까요.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도 묵혀놨던 통장들을 지금 다 들고 나올 정도로 마음들이 급해지고 있고 또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청약 시장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준다는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글쎄요.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필 교수님께서 이제 청약 가점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내 집 마련 뭐 무주택 기간 그다음에 뭐 가족 수 그다음에 뭐 청약 저축 넣기 시작한 뭐 시기 뭐 등등 몇 가지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 근데 청약 가점이 높다라는 거는 무주택 기간이 길다라는 것과도 상당히 좀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가족수도 보면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가족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좀 젊은 세대들보다는 40, 50대 그 내 집 마련을 준비한 기간이 긴 사람들한테 청약 가점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워지고 어렵다는 있죠. 얘기가 예. 되겠군요. 청약 점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당첨을 받더라도 그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당첨만 되면은 프리미엄이 적게는 3억, 많게는 뭐 5억씩 이런 가격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 청약 열풍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첨이 안 되잖아요. 점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70대에 가까울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은 당첨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예. 동반 살 수 있는 그 서울의 이성 도시에 저렴한 아파트 가격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그 양분화된 현상이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서울도 보니까 광진구 47점대, 강동구 41점대고, 하여간 뭐 도봉구 빼고는 다 40점대 이상이긴 하니까 이런 데는 좀 점수가 조금 낮은 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좀 점수로서는 공략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좀 저희가 여쭤봤고요. 이제 기존주택 시장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매물의 씨가 말랐다, 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막 걷어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공급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쨌든 뭐 호가는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최근의 시장 상황을 그 어떤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가장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 우위의 시장이냐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냐에 따라 갖고서 이제
어떤 시장 상황이 바뀐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매수인 우위보다는 매도인 우위의 시장으로 잠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풍기 현상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7월에 분양가 상한제, 민영 주택에 있어서의 어떤 분양가 상한제 어떤 실수로 인한 어떤 향후 미래의 어떤 공급 부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이제 증폭됐죠. 분양가 상한제. 예,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예. 단기적인 어떤 이제 분양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에 따른 추격 매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좀 보여지. 불안 심리.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불안 심리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거품이 발생하듯이 이제 버블링에 대해서 계속 그 불안 심리가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요층까지 이제 시장에 접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확 올라가는 거고 네. 기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거래는 별로 안 되고. 예. 그 거래 얘기를 그래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달 새 거래가 1,300여 건 정도 네. 거래되던 게 최근 한 달 새 이제 네. 그 한 달 전에 그 정도 거래되던 게 최근 한 달 새는 3,600건 정도라니까 거래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폭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나오네요, 표도. 서울 부동산 예.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제 10월 달에 그동안에 이제 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마음이 조바심이 많이 생기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물 부분들이 그 순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내놓은 부분들과 맞물려 가지고 거래량이 급증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11월 달 기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3분의 1로 지금 급감하는 상황으로 해서 다시 이제 매물 부분이 잠김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 사람들의 매수 심리도 상당히 이제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주택을 팔고자 하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옮겨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죠. 자기가 주택을 팔려고 하더라도 살려고 하는 주택들이 짧은 시간에도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또 바꿔 타는 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향후에 있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우리 이재문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급 자체가 이제 사실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해서 재건축을 투기 세력의 원상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심지의 공급을 상당히 억누르고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따로 좀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우리 이재문 소장 말씀하셨던 분양가 상한제가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서 최근에 집값 상승에 뭐 어떤 불을 붙였다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어서 공급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아무래도 지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한다는 정부 교육 정책의 변화도 뭐 강남이라든가 목동 같은 이른바 학군 좋다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집값을 또 뛰게 만든 이유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뭐 지역별로 집값 어떤 흐름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디가 좀 눈에 띄시던가요? 그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 지역 단위 통계적으로 보면은 물론 강남 4구는 많이 상승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양천구 같은 경우도 교육 특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목동 얘기하시는 거죠? 목동을 양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럼 양천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상승률의 수준인 약 한 45, 6% 정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요즘 얘기하는 학군, 뭐 특목고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값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데 입시 교육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하다 보니까는 교육 특구가 아니라도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원체 선호한 지역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급 물량 부족 그리고 풍부한 그 유동성 자금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저금리 기조죠. 투자자가 예, 갈 예, 것 없는 저금리 기조. 예. 그다음에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많은 보상금들이 풀려서 총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불러들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똘똘한 한 채 강남 4구로 가자. 이런 요인들이 특정 그 지역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돈이 몇 조가 풀렸고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집을 사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일반 수요자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제 생각에서는 그 요즘은 하다 그 정부의 홍수 속에서 그런 조급함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강남 어느 한 지역에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예. 그러면 지금 내가 살던 지역에 3.3제곱미터당 2, 3천만 원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지. 우리 지역도 언젠가는 1억 가는 거 아니냐? 1억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조급한 심리가 오히려 이걸 자극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런 정보들이 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를테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저 정보를 좀 신뢰감을 갖고 봐서 정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좋은 참고로가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 싶네요. 이제 정부에서 지금 김재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현금이 어느 정도 시기에 이제 풀리고 예를 들어서 현금이 몇 퍼센트 비율의 채권에 어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움직이거나 주택 가격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7월 이후에 주택 가격은 좀 급등하는 상황이 갔고 또 거래량이 10월까지는 많다가 이제 11월에서는 이제 줄어든다라고 본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래량의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예. 그 거래량의 감소가 이어진다는 거는 당분간 이제 시장이 횡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집값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이 주택 가격이 이제 횡보하게 되는 예.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충격 요인이 뭔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단기적인 분석이 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정책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요를 억제하자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수요를 억제하자는 측면이 2021년 이후에 어떤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는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과 거래량을 좀 맞물려서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은 무슨 의미입니까? 2020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나와서 얘기하시기를 2020년까지는 공급이 충분한데 2020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영향과 어떤 시장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 2021년부터 공급이 쉽게 얘기해서 반토막 날 것이니까 그때 주택 가격이 폭등할 거다.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너무 현혹되거나 불안 심리를 갖는 것보다는 좀 객관적인 팩트를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예. 우리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하나하나를 좀 점검하면서 예. 나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삼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집에 대한 이제 수요는 이제 내 집 마련을 순수하겠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물론 내 집 마련 사람이 뭐 순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겠다는 사람, 투자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뭐 그 전망이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뒷부분에 가서 전망 얘기는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석을 하나만 좀 더 해봐야 될 거는 최근에 좀 시중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하나가 정부에서 즉 정부는 국토부겠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서울의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국토교통부는 12.3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한국감정원의 누적 집계치를 이제 포함해서 한 거고요. 근데요, 같은 기간이에요. 부동산 114는 40.80%가 올랐다고 그러고요. KB국민은행은 45.10%가 올랐다라고 이제 각각 리포트를 좀 표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 좀 좋게 잘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이거를 딱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114하고 KB국민은행 정도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오차의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민간 두 곳의 그 상승률이 비슷한데 국토부하고의 차이는 3분의 1 이상입니다.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두성균 박사부터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네, 어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체감하는 부분과는 사실은 정부의 발표와는 상당히 큰 이제 거리감이 있을 건데요.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격 부분과 관련 동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표본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샘플링이 다르다 이거는. 그 샘플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가지고 정부가 거의 다 이제 공식적인 자료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한국감정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이 지금 전국에 16,000가구 정도, 17,000가구 정도를 샘플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샘플이 16,000가구. 그렇죠. 사실 샘플이 지금 민간 연구소나 민간 발표보다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 네. 또 그러한 샘플링 속에 이제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주로 보면 선정되어 있는 샘플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상당히 그 비인기 단지에 소재하는 그러한 샘플링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폭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주로 인기 단지, 또 가격이 급등하는 단지, 주목받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격 부분들이 주로 통계에 반영되는 데 비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서는 틀에 박힌, 그리고 좀 한가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전국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데는 뭐 긍정적이다, 표본을 갖다 골고루 이제 정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거래되지 않는 부분들의 그 가격 변동성이 별로 없는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실제 통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고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서 통계를 만들고 또 그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분들이 계시죠. 또 그분들한테도 또 이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고 조직을 또 운영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통계가 신뢰를 별로 할 수가 없다. 또는 뭔가 국민들이 그 통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감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 통계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통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좀 다른 두 분하고도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준필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방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통계를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이고 어느 지역을 잡는가에 따라서 통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주최 측과 정부의 측의 통계가 다르듯이 지금 그 이런 그 모 기업 부동산 그 114라든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114의 자료를 보니까는 2017년 1월부터 올해까지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그 서울의 아파트 24만 1,621건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매달 집계하는 아파트 그 중위 가격을 통계로 했을 때 약 45.1%의 그 근사치의 오차 범위 내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국민은행은 샘플도 여기도 샘플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규제를 들어가면서 그걸 샘플링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가격 수준입니다. 뭐 은행에서 아무래도 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고 집값이 상승하는 그 높은 단지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나홀로 단지라든지 그런 비인기 단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약간의 통계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물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정부와 민간 단체의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국민들에게 그런 괴리감이 생긴데요. 현재 그 정부가 얘기하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 그 통계 자료의 근거를 보면은 한국감정원의 주택 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통계 시점 이런 그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적 요인이라든지 또는 그 이런 개별적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서 한국감정원과 이런 그 민간업체의 이런 그 통계의 자료는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수조사 내용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 때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현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국토부 박선호 1차관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김상조 정책실장도 얘기합니다만 집값이 또 불안하면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각종 규제를 또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오른 다음에 적용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집값이 또 오른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던 사람조차도 집값이 또 오르네 정부 규제 또 나오네 이게 마치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정부의 논리가 전혀 저는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부의 수치가 보편적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을 두루두루 담아내겠다라는 의도는 당연히 정부 해야 될 몫인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3배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꾸 정부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이 또 그만큼 또 시장과 괴리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의 어떤 정보의 홍수가 예. 넘치는 지금의 어떤 이 시기에는 이제 국민들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숫자를 읽어내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본인이 예, 그거를 이제 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 리터러시가 안 되면 현대판 문맹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보는 다양하고 예. 그 통계 자료들은 모두 수치화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국토부에서는 왜 집값이 12%밖에 안 올랐는데 뭐 경실련도 40%가 올랐고 뭐를 한다 그러면 이 통계 수치를 읽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자료를 썼는지를 먼저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체크를 하지 않고 딱 잘라버리고 집값이 4억 원 올랐다 그러면 그 집이 서울에 있는 진짜 대장주를 이끌고 있는 아파트 25개 단지의 가격만 수치화한 건지 아니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 가격을 평균을 내서 나타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괴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생기지 않게 않게 하려면은 예. 이제 이 자료들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 통계 자료를 어떤 거를 썼는지에 대한 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 시장에 혼선이 없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발표가 미흡하고 특히 이제 부동산 114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결과치가 나온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쉽게 정보 취득이 안 되죠. 정보 자료는 어쩐데 우리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정보 자료는 언제든지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수치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그 수치를 확인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의혹도 많고 의심도 많지만 우리가 좀 더 중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에서 왜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전국 글로벌 이제 주택 시장의 가격은 런던 같은 경우는 한 40% 올랐고요. 그다음 베를린도 63% 가까이 올랐고 시드니도 54.8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네요. 예, 한국은 지금 이제 서울로 따지면 한 18.9 정도 올랐습니다.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올랐죠. 2014년부터 예,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오른 그 절반 정도의 오른 가격을 이제 가격화를 하게 되면 아파트마다 이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겠죠.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뭐 더블이 올랐을 수도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률만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25개구 중에 마이너스 된 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예. 그다음에 중간쯤 한 10% 오른 데도 있을 거고 110% 오른 데도 있을 거고 이것을 평균해서 했으니 서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됐다라는 발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따져주고 또 왜 정부에서 비난도 좋고 아니면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 가격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아닙니까? 예.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도시의 주택 가격은 이 정도 올랐는데 우리가 이 정도 올랐다라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을 합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상승을 하는데 예. 정부 정책이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이 지역만 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정부 정책이 시장 가격 상승에 후행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 치듯이 부동산 올리면 다시 알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면 해서 17번 정책이 발표됐는데 뭐 중간에 가격의 예. 흐름이 있었겠지만 조금 결과적으로 오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찔끔찔끔 신색 규제, 그게 실기에서 우리가 느꼈을 때는 겁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포괄적으로 광역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풀어놓고 어느 지역은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 투자 금액이 옮겨 다니는 그런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예.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지만 두 지금 박사님. 제가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쪽에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뭐 핑계 없는 무당은 없다듯이 핑계를 대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7차례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대책들이 상당히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들로 해서 지금 2년 반,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대책을 쏟아부은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그 대책 효과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까지 오르고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OECD 비교하고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대책이라도 없었으면 충분히 더 올랐을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효과나 이런 부분을 예.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건 전혀 아니다고 보여요. 오히려 그런 많은 대책들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느끼듯이 6월 이후에 했던 그런 굉장히 가격 급등이라든지 매물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 시장 왜곡 현상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는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자신감, 우리 건자감이라고 예, 하죠. 예, 예. 건자감을 이야기하고 할 게 아니라 부실한 자료 등에 있어 시장 인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예. 평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하면은 기존 예. 정부 아니면은 뭐 다른 탓으로 자꾸 돌리는 예. 것은 정책 당국자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한마디 해야 간략하게 될것 반론 한번 같은데.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30초씩만 시간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우리 한정돼 그 있기 주성규 때문에. 박사님의 말씀 중에서는 뭐냐면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당장 효과를 보고 기다리시는데요. 이 부동산의 상품 소비재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그 노무현 정권 때도 얘기하셨는데 그때의 정책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츰차츰 풀어놨던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가 하는 정책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당장 효과는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 얘기는 뒤에가 다시 하죠. 예. 예. 저 정부 이재명 소장님도 30초 정책을 두 정도만. 박사님 말씀대로 정부 정책을 제가 대변한 게 아니라 정책의 선호 우선순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를 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 자체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대내외적인 거를 같이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거를 해야지 한 팩트만 체크해 갖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예. 올라간다라는 거는 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두 박사의 논지나 우리 김재필 교수님 또 이재문 소장님이 뭘 주장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정부 정책 효과가 언제쯤 발휘할 거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알고 계실 거고요. 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했는데요. 공급 얘기 하나만 해보죠. 왜냐하면 최근에 가장 핫했던 정책이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던 이유가 세 분 다 공감하시는 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돼서 전후였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다 이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공급 얘기를 하나만 조금 더 저희가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요.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급등 원인, 그다음에 가격 전망 긴급 설문조사 벌인 내용이 오늘 아침에 조간에 나왔는데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첫 번째 이유는 유동성 얘기를 하네요. 저금리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가 나온 게 이제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 원칙을 무시한 규제, 공급 부족 문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퍼센티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 결국 이제 정부 정책이 아까 우리 두 박사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빨리 사야 되겠다는 사람 수요를 촉발을 시켜서 이제 집값이 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정말로 좀 적은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뭐 공급 관련된 다른 사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두 박사님부터 먼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공급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까? 공급이 지금 현재까지는 공급이라는 용어 속에는 이제 분양이냐 아니면 실입주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실입주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실입주로 본다면 올해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전과.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이면은 전국적으로 볼 때 약 한 뭐 2, 3천 호 정도가 좀 줄어드는 예. 상황이 되고요. 가장 문제는 이제 2021년이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공급 수준보다
절반에 가까운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왜 그러냐면은 현재의 공급 물량이 적지 않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것은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인허가 됐던 물량들이 실제로 이제 시공이 돼 공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준공으로 돼서 입주 물량으로 지금 등장하는 네.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인허가 물량들이 국토부 자료에 의해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실제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당초 예정보다도 지연되거나 실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서울의 강동구의 예. 동천주공 같은 경우에도 본래 당초는 올해 지금 분양하려고 했지만 내년으로 지금 분양이 지연될 예.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2021년 이후의 공급은 향후에 있어서 공급을 증대시키거나 기대할 수 있는 네. 여지들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30만 호의 그 제3기 신도시만 가지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예. 하는 것은 다 상당히 저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불신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모색 방법 예. 모색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는 뭐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해가지고 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서울 안에가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공급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재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서울의 공급 문제는? 어쨌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국에 입주 예정돼 있는 아파트가 한 8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서울이 16,772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뭐 분기로 따져본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연으로. 5년 평균보다 5년 평균 1.2만 세대보다 맞네요. 한 45% 증가한 수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 부족은 시기별로 우리가 좀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공급이 내년까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5년 평균 비해서 많은 지역들도 수도권에 상당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데 그거를 특정 지역으로 찝어서 강남 4구에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공급 부족이 맞겠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서울 전체와 그다음에 수도권까지 확대를 해서 본다라면 그렇게 아주 공급 부족 물량이- 때문에 집값이 폭등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이후에는 지금 정부에서 저기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한 30만 가구의 어떤 주택과 그다음에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어떤 주택 공급은 상당히 저는 원활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도요? 네, 서울도. 그리고 현재 뭐 과거의 수치라든지 통계치를 비교해 보면 항상 우리가 주택 공급 문제를 얘기할 때는 강남 4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강남 4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의 프레임은 맞지요. 네. 맞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주택을 놓고 본다라면 예. 지금 일부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다극화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지방은 지금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 8천호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걸 좀 더 구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아니면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포괄해서 공급이 예. 부족하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족 문제를 마치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자,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 서울 공급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폭넓게 지켜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중공 물량이 약 48만 2,770호인데요. 21년이 되면은 24만 절반 가구로 줍니다. 그 전국적인 요인이 서울로 옮겨가는데요. 뭐 어떤 자료에 보면 서울 아파트가 2015년 이후에 올해까지 약 4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물량은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 서울에 1년에 약 3만 5천에서 4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은 줄어든 게 아닌데 내년에는 4만 2천 가구로 소폭 줄어들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21만 2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예, 그건 우리 주 박사와 같은 생각이시죠.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부족되고요. 서울의 방금 말씀드렸던 적정 공급 물량을 3만 5천에서 4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구역 해제를 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서울의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부 다 서울 예각지의 이성 도시에 몰려 있고
정말 서울에 수요가 있는 서울의 공급은 4만 가구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지역의 공급 물량은 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도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서울의 양질의 주택 공급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짧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서울에 집중돼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입주하는 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지금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그대로고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경기도를 보더라도 경기도도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14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이면 8만에서 9만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서울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수도권까지 확대시키더라도 공급 물량, 예. 실제 입주하는 물량은 앞으로 예. 2, 3년 내에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 3년 뒤 얘기가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짓는데 한 3년 걸리니까. 네. 지금 여기에 이제 큰 변수가 생긴 게 고령화 저출산 문제죠. 그렇죠. 인구가 좀 계속해서 1년에 내년부터는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한 4만 가구 정도, 수도권에 한 8만 가구 정도 연간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대략 공급이 돼야 될 적정 수준이라고 좀 두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은 계속해서 서울에는 한 1년에 한 4만 가구씩, 그다음에 수도권에는 한 8만 가구씩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은 정말 집값이 안정이 될 거냐 여부를 한번 따져보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인구 통계학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말이죠. 우리 이재명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적인 숫자적인 요인만 보면 서울이 집이 부족하고 아직 주택 보급률이 100%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은 100% 안 그러니까 계속 주택은 공급돼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드물 정도로 인구 감소 국가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의 어떤 급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분양의 어떤 증가 수치가 네. 수도권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역에서 지금 미분양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약 8,600가구 정도가 경기도에 이제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이제 그런 주택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점점 근접해서 서울 쪽으로 이제 오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만 가구가 서울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의 수요가 이제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서울 접근성이 2기 신도시보다 훨씬 가깝다라면 3기가 3기 신도시가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있고 이것이 수요를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 4구는 제외해놓고 나머지 지역 접경 지역에서 사는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주택 수요를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저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여건들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최근에 이제 2019년 10월 현재 그러니까 누계로 봤을 때 주택 인허가 실적이 한 19만 7천호 정도 돼서 이게 2018년에 비해서는 약 0.9%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5년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그 20% 감소한 수치는 건설 회사들이 충분히 수요 공급에 따르는 어떠한 사업의 이익과 어떤 사업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완급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에 포섭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아니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급이 진짜 필수적으로 줄어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건설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이익 포진을 위한 어떤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요거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공급 전망을 좀 해보죠. 아까 말씀하셨던 4만 가구, 서울 4만 가구, 수도권 8만 가구 이렇게 나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을 하지 않으면 이 공급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안감이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급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신규 공급과 그다음에 기존 주택에 있어서의 시장의 매물 출해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돼야만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 내에서의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사이드를 충분히 이제 채울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사정으로 해서 사실 제대로 지금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래서 도심지 공급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 신도시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실제 이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예를 들어 4만 가구든 거기서 다소 줄어들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함께 그러면 예. 구축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서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양도세 시장에 출애되기 중과 같은 힘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예.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사실 정부가 예. 오히려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옷을 끌어내고 있다, 이끌어오고 있다,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신축 부분은 탄력적으로 정말 4만까지 가면 좋지만 어느 정도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줄어들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 충분한 그에 맞추어서 구축, 그리고 기존 주택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 개선도 충분히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인 시장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입주하는데 3년 정도 걸리지만 기존 주택은 뭐 당장 내일이라도 입주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으니까요. 네. 자, 우리 김재평 교수님도 공급량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듣고 이제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그러면 평택, 안산 이쪽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천안까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저출산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인식의 차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앞에 선진국을 갔던 OECD 국가 중에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분명히 인구수는 감소했는데 주택 세대 수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핵가족 거죠.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걸 우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도 공급이 필요하지만은 대형 공급보다는 중소형의 공급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주택 보급률만 가지고 주택 수를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주택 보급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주택 보유율, 내가 국민들이 얼마나 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그다음에 또 내 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살 수 있는가, 자가 점유율이죠. 그건 갭투자를 생각했을 때 예.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주택 수는 분명히 서울 시내에 더 공급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의 좀 주택 공급률이 지금 우리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가 안 되고요. 전국은 100% 넘었습니다. 근데 자가 보유율은 뭐 40%대니까 4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50%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자가 보유율도 상당히 좀 낮긴 하죠. 예. 이제 전망을 좀 저희가 시간이 저희가 한 15분밖에 안 남아서 전망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한 말씀 듣는 이런 식으로 좀 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전문가 50명 긴급 설문에서는 90%가 내년에도 서울의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 이분들은. 근데 이제 이분들 전망은 그런 거고 제가 세 분한테는 딱 세 가지 그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승, 보합, 하락 뭐 이 세 가지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상승이다. 왜 그렇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전망을 좀 듣겠습니다. 두 박사님부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여러 번 뭐 방송에서 언급하다시피 저는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단기적으로 일시 지금 가격 그 상승폭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현상이나 조정 기간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상승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공급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시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사실 서울 도심에 있어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규제를 강화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도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부분은 내년 4월 말에 사실은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어서는 재건축 현재 추진 중인 상당수의 단지들은 이미 사업 자체가 거의 중단 상태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임대주택 의무 비율로 인해서 상당히 예.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공급 자체가 확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시중에서 예. 구축도 오래된 기존에 있는 예.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정부의 세제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공급 자체에 정부나 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격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올해만큼 오를까요? 아니 올해만큼까지는 아니다. 저는 예사 좀 뭐 다른 분들과 조금 뭐 다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상승 무드 자체가 폭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은 있고 조정이 좀 있겠지만 저는 22년 내지 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상승 쪽이라는 게 우리 두 박사님 전망이었고요. 김재필 교수님은 상승, 보합, 하락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강보합세로 보고 있는데요. 오르긴 오른단 오르긴 말씀이네요. 오르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이제 제 나름 생각해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을 올린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그 우리가 매년 겪었던 내년에 그 총선,
선거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 대처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을 보면은 주택이 꼭 그 정규형 주거 기능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으니까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더라. 예. 그래서 거주의 투자 개념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사상 최대의 저금리입니다. 은행에 돈을 우리가 그랬거든요. 최근에 예, 보면은 오피스텔 투자가 끝났다고 그랬었는데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오피스텔 투자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금리 그리고 또한 그 3기 신도시 사상 최대의 약 35조에서 40조의 이 풍부한 예.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예. 매물 풍기 현상이 생기고 이런 매물 풍기 현상은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되면은 그 매물 풍기와 함께 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예. 없는 구조인데요. 올처럼 그런 그 급등의 뭐 40%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그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대체 투자처가 별로 없다는 말씀. 올해까지는 사실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만약에 지금 주요 전망들처럼 경제가 좀 좋아지고 시장도 주식시장도 특히 좀 상승세로 좀 올해까지 지지부진인데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그 대체 투자처가 주식시장이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그쪽으로 좀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매번 보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에서 성공한 사례가 알겠습니다.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그 국제 예. 국내 두 개 은행에서 했던 그런 외국계 투자들도 알겠습니다. 전부 다 원금 손실을 60% 이상 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근데 사실 뭐- 거기에서는 예. 그 은행들도 책임의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이제 주식은 아닌데 뭐 하여간 주식이라고만 딱 할 수 없는 상품이긴 한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내년에 조금 움직이더라도 아마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으로 가서 이렇게 부동산 자금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이 분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보다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런 그 현물 시장 예. 쪽으로 갈 확률이 더 알겠습니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우리 이재문 소장한테 역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의 2020년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강보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거래량의 증가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시장에서의 가격 구조가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추격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상승하더라도 급반등하는 경우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금리가 인하 내지는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금리를 인하 내지는 또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결국에 갈 곳이 이제 부동산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요동치고 거기에 그 일부 시장에서는 약간의 가격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라고 하는 게 서울이죠. 뭐 강남 사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남 사구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에서도.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공급 우려에 대한 이제 이 잠식되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정책이 이제 연착륙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공급 우려의 상황이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횡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또 마련될 수 있는 게 2020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여기 저희가 모신 세 분 다 내년에는 다 오를 거라고 보시네요. 앞서 그 한경 50인 전문가도 그렇게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네, 그러게 지금 짧게 말씀해 주셔야 상승 됩니다.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금 상승을 제가 뭐 시장 상황이 상승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전망을 하기보다는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상승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통계를 보더라도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지금 상승 분위기로 지금 반전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부동산 시장 자체 내에서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들도까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런 불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불안감들을 갖고 국민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만이 시장 안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 불안한 심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20년은 의외로 사실 굉장히 변동폭이 상당히 예상보다 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봤던 조사했던 그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지금 취재한 건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 3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이분은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세 분 다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됩니다. 예, 따로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강보학세를 유지하다가 아까도 제가 전제를 드렸지만 예. 어떤 정책 효과,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어떤 그 정책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예. 또 이 지금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갑자기 썰물처럼 식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라는 거를 길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대체적인 흐름이 이제 강보합세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맞춘다라면 시장은 더 다극화가 되겠죠. 양극화를 넘어서서 초다극화로 가서 이제 7개 도지역,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경기, 인천, 서울 이런 네. 지역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남부 북부 가려서 가격이 어떤 천차만별한 어떤 구조를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저희가 예.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 짧게. 지난번에 그 대통령께서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잡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가 바로 그 정책의 효과를 보는 시점은 내년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되면은 그 정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책을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그 반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네. 첫째는 저금리입니다. 아니 예. 그래서 뭐 같은 얘기는 또 하시면은 또 시간이 좀 제가 되니까 그래서요. 압축을 해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년에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시점이지만은 그 효과를 보기에는 그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 언제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역시 전망이어서 더 질문을 좀 드리려다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저희가 한 4, 5분 남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쭉 저희가 했고 원인 분석도 하고 공급 얘기도 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이 부동산 소위 말하는 광풍이 요즘에 20, 30대 젊은 층까지 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서요. 그 빚을 내서라도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릴 질문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좀 정상화가 되고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꼭 지금 사지 않더라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뭔가 주택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에 대한 뭐 반복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재필 교수님 또 뭐 우리 처음 했던 대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김재필 교수님은 어떤 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강력한 규제와 함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요즘 그 추경 매수세, 30대 젊은 사람들이 주택 그 추경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그 저금리 시대에 은행 그 대출금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지금 집을 빨리 사는 것도 좋지만은 과도한 차입금을 위해서 주택을 매수했을 때 나중에 극한 상황이 발생했을 그러니까요.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고요. 당장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의 그런 그 정책을 좀 신뢰하면서 정말 분양가 상한제가 됨으로써 적은 금액으로도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예. 있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한번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조금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은 아마 3기 신도시가 입주될 시점부터는 2021년 부터는 그 청약 가점제 예. 대상들도 당첨 기회도 훨씬 더 높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도 좀 그때쯤 되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정부의 정책 효과도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안정 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께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데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대, 40대 초반에 있는 청년층들에게 지금의 추경 매수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되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서울을 비롯한 글로벌 대도시들은 전부 임차인의 도시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도시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내 소득에 비해서 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산다라는 것보다는 3기 신도시라든지 약간 교통 인프라와 어떤 이런 것이 확충된 지역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결국에 돌아서 봤을 때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안정시킬 뿐더러 어떤 내 집 마련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광풍이 어쨌든 휩싸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조금 있습니다.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 자체 현재 청약제도 자체가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다른 어떤 대출을 받아야 되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출 억제를 더 하고 심사를 더 강화하는 쪽에 대책을 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현장을 따라가는 대정요법만으로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30대를 위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지금의 청약제도 가운데 85제곱미터 이하는 사실은 50%를 그 가점제 외에 추첨제를 갖다 도입을 한다면 충분히 30대들도 기회를 저는 어느 정도 일부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2년 반 이상을 반환점을 돌 정도로 많이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또 기다리겠습니까? 정부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을 더 강화시키거나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뒤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정책을 많이 분석을 하고 다시 대안들을 마련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그나마 다음에 1, 2년 동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도 아마도 저는 공중에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17번의 정책이 나왔다. 그 정책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좀 일관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좀 그런 일관된 흐름이 한동안 유지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또 흐트러졌고 다시 또 이제 또 가는 쪽으로 좀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과연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 또 이런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또 변화가 있을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집에 대해 느끼시는 불안감만큼은 어쨌든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참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참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내년 전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필 교수님, 이재문 소장님, 조성규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또 민생법안 자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괄 상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국당도 그렇고 또 지금 사실 4+1 협의체도 좀 삐걱거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최순애 평론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폭주 기관차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대화의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 처리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돼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의 강행 방침에 한국당은 총력 저지 뜻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이미 신청한 대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최종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여야 협의체가 어제도 선거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여당은 오늘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원안 그대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혀 본회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은 최순애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저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 선거법 그러니까 이 4+1 협의체 그 협의 진행 상황을 좀 계속해서 좀 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합의는 안 됐고요. 네.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원안, 그러니까 225 플러스 75 이 원안을 아예 올려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좀
제대로 이 선거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 도외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불만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일단 4+1 협의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오늘 막 되게 지금 혼전양상이에요. 네. 막 그 전선이 막 흐트러졌는데 일단 어제 오후에 민주당이 오후에 이제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4+1 그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내려고 되게 긍정적인 이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후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회. 예. 그 합의가 안 되면 원안을 지금 상정하겠다라는 이제 거의 협박성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더 이상 협의는 진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판을 깬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안이 상정된 판이 깨지는 겁니까? 이게 원안이 상정되면 거의 부결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결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그것도 무기명 투표를 하면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 축소 및 정의당에 너무 많은 비례 의석을 준다라고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예, 그거를 사실은 지도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당은 전체가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다 보면 사실 통과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에게 나름대로 우리가 그 캡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인 거고 이제 어제 그런 기조가 좀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국면이 또 좀 바뀐 게 뭐냐면 예. 한국당이 이제 4+1 협의체에 예. 원안을 상정하면 우리가 필리버스터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고 거기도 부결될 걸로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부결을 노리는 거고 이제 그 부결을 노리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들어오는 거를 저지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 거고 또 4+5 협의체에서 약간 또 전선이 다른 게 뭐냐면 대한신당은 사실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신당은 이제 그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20석 내지는 30석까지 캡을 씌우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상한선을 두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게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또 정의당은 또 어떤 입장이냐면 캡 씌우는 거를 그러면 21대 내년 총선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되게 이제 4+1 체제 내에서도 입장이 상이하고 여전히 정의당은 또 민주당의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좀 감정적인 용어를 막 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주당을 압박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예. 오늘 또 오전 11시에 이제 의장하고 원내대표 간에 이제 그 회동이 예상돼 있었는데 무산됐어요? 예, 무산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오늘 정리가 될지 근데 이제 문 의장은 오늘 어쨌든 이제 상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마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또 오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누덕인데요? 누덕이지만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흥정은 붙이고 네. 어쨌든 싸움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어떤 대의를 지금의 선거법이 최악이라고 하면 네. 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 양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든 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어떤 제도를 좀 도입해서 일단은 도입하는 의의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선거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본회의에 붙여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출구 전략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노림수가 또 다르니까 막 이제 각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 지금 4+1 협의체에 바른미래당의 대표로 들어가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지금 나온 기사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원안 그냥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관영 최고위원은 우리가 이제 당권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그렇죠. 쪽에서 이제 4+1 협의체 중에서도 이제 이를테면은 250대 50이나 이쪽으로 좀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바른미래당도 그냥 표결 붙여서 부결되는 쪽으로 그냥 생각하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캡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이긴 한데 저렇게 이제 무턱 그 원안을 대고 그 부결되는 것을 사실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런 제안을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들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 이제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런 부결을 하자라는 거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거고. 당론 정도는 아니고. 예.
이제 본인의 이제 한 입장을 지금 얘기한 것 같고 지난 과정을 좀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것이 오후에 또 셈법이 또 복잡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이제 결정이 날지 어쨌든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 열어서 그 예산안 부수법안하고 민생법안은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갈 것 같은데 선거 제한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사실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근데 내일부터 그 후보자 등록 예비후보 시작되잖아요. 등록. 그러면 내일까지는 오늘까지는 무조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후보자 등록 시작이 돼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되는 겁니까? 뭐 이후에도 가능은 한데 최대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그래요? 좋죠. 왜냐하면 선거법이 분명해야 뛰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거고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것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구 축소를 이제 최소화하겠다는 이제 입장이긴 한데 뭐 대혼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선거를 치르는 주자들이 법이 명료해야 뛸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맞죠.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까지 정리해 주는 게 뭐 정도 중에 정도죠. 지금 하여간 4+1 협의체가 삐걱거리고 있는 가장 큰 그 쟁점은 연동률 캡 이거죠? 상한선이라는 그렇죠. 거. 민주당이 50% 연동에다가 이제 50석에 또 이제 연동을 거니까 이게 중복의 연동이고 준준 연동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하나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 민주당 안대로 연동률 캡을 도입을 하면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대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의당에서는 줄어드는 주는데 거고. 주는 것이 뭐 지난 총선 지지율을 반영하든 최근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든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도 한 석이 줄고 민주당도 동수이건 한 석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제 뭐랄까 이게 뭐 당리당략 내지는 이렇게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는 4+1 체제에서 합의를 끌고 나가는 모양새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 의사하고 반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고 마치 이렇게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석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참에 더 이제 확보하겠다는 이런 거긴데 조금씩 이제 톤다운하면 적정선에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캡을 씌우면 어쨌든 30% 선이에요. 3분의 1 정도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조금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가 도입됐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은 좀 이루자. 점진적인 선거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합의를 붙인다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 보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한쪽으로 몰렸던 그런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에서 조금 이제 뭐 봐라 니네들 그거 잘 되지 않을 거로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가 살 수도 있는 모습이긴 하겠네요. 삐걱거리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확 불질르는 거고 남 싸움판에.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것이 불가피하게 통과가 되면 필리버스터로 저항은 하겠지만 그 위성정당 플랜 B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와서 아마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원안을 이제 상정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보면 이제 본인들의 이제 속셈은 어쨌든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보죠. 4+1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난 4월 29일이었나요? 올 초에 이제 그 만들어졌었던 그때는 1+3였죠. 그때 만들어졌던 이 선거법,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연동률 캡이라는 정말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낯선 그런 단어까지 나오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이든 두 석이든 더 가져오냐 또는 뭐 뺏기는 이런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다시 이제 원론적인 질문으로 가서 선거법은 왜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였습니까? 그 당시에? 선거법은 일단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문제는 이제 사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표라도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그 한 표 차이로 진 표는 모든 게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이 맞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개정을 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취임하면서 이 민주당의 당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당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이제 어떤 개혁에 좋은 기회라고 이제 봤던 거고. 그 야사당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정부의
동조하고 있는 범여권이 정의당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력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공수처를 이제 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정의당은 사실은 선거제가 더 아쉬운 입장이고 중요한 거고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의석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또 그 이후에 예. 공수처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여권이 이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막상 이제 다가오니까 정말 이 밥그릇 문제에 대해서는 예. 너무 첨예하니까 이게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요. 지금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원안 그러면 표결 붙여. 그럼 우리 저 들어갈게 필리버스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원안 225 플러스 75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제 이 원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다라고 이제 한국당은 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4+1이 지금 삐그덕거리는 상황을 한국당은 좀 뭔가 이렇게 이용할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후에 원안을 상정할 거라고 이제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복선이 있는 것이 실제 그러려고 하는 건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이제 나머지 4개 정당의 어떤 압박을 하는 건지는 이제 오늘 어떤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의지를 갖고 민주당이 리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다수가 합의를 또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국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니까 저 이제 다수의 어떤 흐트러진 전선이 이제 한국당은 반가운 거죠.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모양새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절차적 과정에 예. 참여를 해서 출구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 본인들도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가서 선거법 개정만 올라가서 부결이 됐어요. 원안이 올라가서. 그러면 공수처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설치도. 사실상. 그랬을 때 그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한 게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정의당을 그렇게 압박할 때 한국당하고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선거제는 부결되지만 한국당하고 뭔가 이렇게 딜이 있을 수 있어서 있다. 공수처는 사법개혁법안은 통과될 거냐, 통과시킬 거냐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100일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일테면은 뭐 기소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좀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불어 한국당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거를 뭐 우리가 정치라는 게 늘 생물이었고 유동적이라 아예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4+1에서 이제 그 앞에 4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의석수를 늘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수처는 뭐 사실 큰 이견은 없는 거니까 지금. 그게 4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아예 부결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4 입장에서도 이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한신당은 민주당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쪽이고 네. 그 정의당하고 평화당은 같이 가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은 이제 뭐 명확하게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4 중에서도 지역구가 많은 정당들은 입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가장 적은 게 이제 정의당인 거잖아요. 예. 대한신당, 민평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은 지역구가 예. 일단은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계산법, 셈법이 달라지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오늘 하루에 끝낼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한 가지 오늘 마지막 질문 요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잠룡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 1위는 뭐 계속 지금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총리인데 근데 재밌는 게 비호감 정치인 1위가 안철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조사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에서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기뻐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활동하고 있지도 않은데 일이라. 호감도 리스트업 됐다는 거를 좋아해야 될지 예. 아니면 그 옆에 비호감 1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불쾌해야 할지 불쾌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정치판에서 떠나 있는 이제 어떤 사람이 호감도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7위 안에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거에 뭐 방점을 둘 수는 있겠다라는 뭐 얘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유일하게 그 비호감을 앞서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주자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비호감도가 더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도 사실 과거에 총리하고 권한대행 할 때와 비슷하게 비호감 순위가 그 숫자가 바뀌지 있고 있지 않다. 거의 그때도 한 70% 정도가 비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호감에서 18%밖에 안 되는 거는 좀
그 우리 대선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이낙연 총리랑 갭이 좀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심상정,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보다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고, 예, 비호감도도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철수, 황교안, 유승민, 이재명, 박원순 이런 순이네요. 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것이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되면 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이제 주목거리죠.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뵈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이 되면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청약저축부터 넣겠다고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요. 빚을 내더라도 우선 집부터 사겠다는 20, 30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집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동력이죠. 젊은이들이 미래가 아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청년들이 집을 어떻게 사야 하냐의 걱정부터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의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집값 때문에 밑동부터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설을 마치겠습니다.